잠시 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언뜻 보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모습에는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 아이들의 손에 들린 장난감은 물총이 아닌 폐주사기, 그리고 그 안에 든 액체는 물인지 오염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쓰레기가 떠다니는 구정물로 세수를 하고 쓰레기가 타며 발생하는 가스를 맡으며 성장하죠. 이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이야기도 수십 년 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2016년 제29회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한 중국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스틱 차이나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어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영화는 해외에서 수입된 쓰레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중국 하층민의 삶을 통해 중국 재활용 산업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죠. 혹시 여러분은 쓰레기를 수입하고 또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수출이 이뤄지면 수입국에서 비용을 지불하지만 쓰레기는 그 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에 쓰레기를 수출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쓰레기를 떠넘기는 것이죠. 후진국은 이 쓰레기들을 빈민가에서 재활용하거나 녹이거나 태우고 또는 매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악순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원래부터 전 세계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위 영화가 이러한 현실을 고발했고 결국 2018년부터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환경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닌데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 그것도 쓰레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쓰레기를 수입해 전력발전용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2020년에만 쓰레기 270만 톤을 수입해 한화 약 5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어떤 국가는 쓰레기 수입으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또 어떤 나라는 모범이 된다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데 이처럼 쓰레기는 각종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거론되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국가 기술력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웨덴과 결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인데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앞다퉈 한국의 재활용 정책을 두고 경이롭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쓰레기의 사전적 의미는 비로 쓸어낸 먼지나 티끌 또는 못쓰게 되어 내다버릴 물건이나 내다버린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음식물 쓰레기는 먹지 못하게 되어 버린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쓰레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이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부족해 음식물 쓰레기는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 넉넉한 것일까요? 음식의 상당량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개나 돼지를 키우는 아저씨들이 트럭으로 가져가 사료 대신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으면 몰래 땅을 파 매립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특성상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 파괴를 수반합니다. 물에 유입되면 수질을 악화시키고 땅으로 유입되면 토양을 썩게 만들고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공기오염을 유발하죠. 소량이면 모를까 이미 인류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그 수준을 아득하게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사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것이 외국에서는 경이로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니까요. 14억 거대한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은 2019년이 되어서야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했는데 그마저도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장치는 없습니다. 음식점이나 호텔 등 극히 제한적인 영업소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일부 관리되지만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아예 방치하고 있죠. 이런 오명이 부끄러웠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며 먹방 등을 제한하기도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중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는 한국을 두고 경이롭다며 존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올 1월 1일부터 유럽의 폐기물 기본 지침과 자체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에 따라 가정과 모든 종류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과일 및 채소 껍질, 고기 및 생선의 뼈, 계란 껍데기, 차나 커피 찌꺼기 등의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도 상관없었지만 이제 이는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미식의 나라답게 일반 쓰레기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1인당 연평균 83kg을 배출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약 54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된 것인데 이제 분리배출하면서 연간 약 80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프랑스가 참고했던 국가가 한국입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스 24는 올 1월 한국 바이오 폐기물 재활용 챔피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거의 20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의무화했다며 오늘날 한국은 거의 모든 바이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프랑스 앵테르 역시 한국은 20년 이상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분야의 챔피언이었다며 1995년에는 바이오 폐기물의 2%만 재활용됐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스마트 폐기물 쓰레기통 등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덧붙였죠. 프랑스 매체의 평가처럼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분야의 챔피언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다른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난 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 이것이 전 세계에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5천만 인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일상의 일부로 생각한다며 일부 고층 아파트에는 각 가정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해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종량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두고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짚으며 프랑스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미국에서도 뉴욕 등 일부 도시들만이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40%로 연간 1인당 평균 배출량 137kg에 달하는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중 60%가 고스란히 매립된다며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죠. 사실 이런 소식은 우리가 분리수거에 익숙해진 게 오래인 것처럼 처음 들려온 소식도 아닙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보고 한국의 특파원을 파견한 언론도 있죠. 미국 뉴욕타임스인데요. 작년 6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14억 톤의 음식물 대부분은 매립지에서 썩으며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발생시키지만 거의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서울 포함 주요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은 서울 명동의 음식점부터 가정집 곳곳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지 지켜본 후 경기도 고양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찾았습니다. 매체는 이렇게 보내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국가처럼 매립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 대부분 동물 사료, 비료 및 가정난방용 연료로 전환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죠. 지난 3월 27일 유엔 환경 프로그램 UNEP가 발표한 2024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하루 10억 끼 이상의 식사가 가정 내에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식품 10억 5천만 톤 중 약 6억 3,100만 톤이 가정에서 음식점 등 요식업에서 28%, 소매점에서 12%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죠. UNEP가 집계한 전세계 1인당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79kg인데 한국은 그보다 약 15% 많은 95kg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는 전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식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찬. 한국의 특징 중 하나는 주 메뉴 하나에 함께 제공되는 반찬이 적게는 서너 개,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반찬 개수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20개 이상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독특한 식문화에서 기인한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급기야 급진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발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 집중화로 폐기물이 급증했고 처리 방법의 대부분은 매립에 의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립에 의존한 이유는 1980년대까지 쓰레기 처리 방법을 수거 분야에만 예산과 인력을 집중했기 때문인데 이는 악취뿐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을 야기했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쓰레기 종량제 정책입니다. 환경처는 1994년 4월부터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고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종량제를 먼저 시행한 국가는 있었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였죠. 이런 정책의 효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고 재활용품이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쓰레기는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는 국민인식의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인식이 변하면서 이후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배출하자는 정책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1997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농가에서 가축의 먹이 또는 자연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땅에 매립했었습니다.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 매립지는 4년 뒤 1995년 파리가 들끓고 침출수의 악취까지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됐죠. 무려 95%나 매립했으니까요. 이에 정부는 1997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C급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죠. 외국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적게 버리면 적게, 많이 버리면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무선 주파수 인증인데, 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마트 장비의 카드를 인식하고 배출하면 배출자 정보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 정보가 환경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양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공동주택 외 일반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 방식을 사용하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여기에 음식물을 배출하면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가는 시스템입니다.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등 크기가 다양한데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내고 배출할 봉투를 구매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 왜 우리가 쓰레기에 돈을 내야 하냐, 서민들 등골 빠진다며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여전히 불법 투기가 횡행했고, 집에서 쓰레기를 몰래 태우거나 차를 타고 인적 드문 농촌에 몰래 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면서 빠른 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모든 시, 군, 구에서 시행 중인데요. 벌써 20년 가까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몰지각한 인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음식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건조시켜 사료로 만들거나 퇴비로 만들거나 또는 발효 과정을 거치며 생성되는 메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2013년부터는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즉 침실수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템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해양 오염까지 막아주는 경이로운 시스템이고, 해외 언론들이 경이롭다고 표현하는 것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일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의 오랜 노력은 누군가에게 모범 사례가 되었으며 하나둘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분야의 선두가 되었다는 뜻이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일선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민간 기업에서는 AI 로봇을 통한 폐기물 선별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환경 선진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